저는 66살 한영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예민해졌다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 반찬 가게에서 김치 담고 나물 무치고 생선 굽다 보면 육체는 지치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더 또렷해지더군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감정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요즘 더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집에 돌아갈 때쯤 조용한 골목 사이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냥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다를까. 이건 외로움이라기보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기대본 적 없던 사람의 마음이 뒤늦게 자리 잡은 느낌이었죠. 정혜준을 만난 건 반찬 가게 단골 할머니의 소개였습니다. 맨날 제 반찬을 맛있다며 사가던 분인데 어느 날 조용히 제 손등을 잡더니 그러시더군요. 세상이 참 험해도 착한 사람끼리 살면 마음이 편하다며 혼자 지내는 남자분이 있는데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고 말았죠. 60 넘어서 무슨 소개냐 싶기도 했고 괜히 집안일 복잡해질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뭐라도 바뀌지 않으면 제 인생은 가게와 집만 오가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만나보자 마음먹었죠. 혜주는 생각보다 훨씬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저보다 3살 많다는데도 허튼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람 하나 챙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를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남이라 서로 속내를 금방 털어놨고 같이 밥을 먹고 시장을 걷고 병원 진료도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이렇게 살펴봐 주는 게 참 오랜만이었죠. 서글퍼질 정도로. 문제는 그 사람이 좋은 만큼 그 가족들 눈에는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혜준이 요양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집안이라는 걸 들은 건 꽤 뒤였습니다. 처음 알았을 땐 좀 놀랐고 그 다음엔 괜히 마음이 더 달아졌습니다. 저 같은 시장 상인이 그런 집안과 엮이면 그쪽에서 곱게 보지 않겠다는 건 뻔히 느껴졌습니다. 저희 같은 삶은 누군가의 평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시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했죠. 그래도 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돼서야 온 사람을 만났으니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려서 저는 결국 함께 살아도 좋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 나이에 설렌다는 것도 좀 머쓱했지만 오랜만에 사람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면 항상 현실이 뒤따르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부터 혜준의 가족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녀 정세희는 피부과 원장이라는데 첫 만남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남 정세준은 말투만 점잖았지 눈빛이 계산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요. 혜준의 큰 누나 정명자는 말이 더 필요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집안 가게 목록들을 읊어대며 호적 문제, 재산 문제를 주워 섞어 이야기를 늘어놨죠. 나이 먹은 여자가 왜 새삼 재혼이냐며 제 속까지 들여다보는 말투였습니다. 그래도 상견례까지 가면 서로 예의를 지키겠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길이 헛되지는 않기를 바랐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했습니다. 새 정장 한 벌을 사입기도 했죠. 하루 종일 손에 김치 양념 냄새 뺀 사람이라서 나름 정갈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한정식집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어색했지만 어디 하나 부족할 건 없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묘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이 순간이 제 인생이 달라질 문턱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인 그 순간
저는 이미 앞으로 닥칠 일들을 조금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행복이 문을 열기 직전에도 꼭 그림자를 들이우곤 하죠. 그 그림자 아래로 제가 발을 내딛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밤만큼은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한정식집 특실 문을 열던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음식 냄새도 고급스럽고 방 안 분위기도 단정했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낯빛이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웃어야 한다는 이유조차 못 찾겠다는 얼굴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 손님들과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기류에 더 민감했습니다. 처음부터 반기지 않는 기색이 분명히 느껴졌죠. 정세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병원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듯 정확하게 재미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세준은 얄미울 정도로 예의 바르고 얌전한 자세였지만 저는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안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태도였으니까요. 혜준의 큰 누나 정명자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입술을 한번 꾹 누르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누가 먼저 시작할지 기다리는 대신 고요하게 물결이 깨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요. 테이블 위엔 음식이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꽤 길게 이어졌고 저는 그 침묵 속에 어떤 칼날이 숨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명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상냥함 한 톨 없는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재혼이라는 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지만 그래도 신중해야 한다고, 슬쩍 제 지난 세월과 생활력을 들춰내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긴장 푸는 말인가 싶었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혜준이 준비한 노후 계획, 강남 아파트, 전세, 병원 관련 자산 구조까지 줄줄이 말하면서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영숙 씨는 이 결혼에서 무엇을 가져오느냐고. 저는 순간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평생 장부는 잘 정리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제 사정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보증금 말고는 내세울 게 없었으니까요. 정세희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제 표정을 살폈고 정세준은 다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 역시 저를 한 단계 아래로 내려놓는 태도였습니다. 그들 눈에서 저는 이미 값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혜준이 옆에서 제 손등을 살짝 잡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 딸 지연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어릴 때부터 할 말은 계산 없이 바로 꺼내는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더 강한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움츠러드는 게 지연 눈에는 이미 상처로 보였나 봅니다. 그녀가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방 안 긴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모든 것이 깨진 시점이었습니다. 정세준이 손을 탁 내리치며 나지막한 말투로 나이가 많다고 예의를 잊으면 안 된다는 식의 말을 던졌습니다. 딸에게 한 말이었지만 결국 날 향한 말이었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 숨을 들이키려던 찰나 정명자가 의자에서 몸을 살짝 일으키며 제 어깨를 밀어버렸습니다. 이유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를 밀쳐내듯 가벼운 동작이었는데 제 몸은 그 힘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하게 흔들린 제 발끝이 바닥의 카펫을 스치며 미끄러졌고 뒤로 넘어가며 청자 화병 하나가 제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화병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며 꽝 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뜨거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피가 고여 천천히 흐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불편한 상황을 애써 모르는 척하려는 어색한 정막이었죠. 정명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오히려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던지며 기물 파손이라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도 차례로 일어났고 아무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만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다 다시 멈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저는 도움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이미 저를 깨우는데 충분했으니까요. 제 딸 지연이 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 분노, 걱정,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고 부러진 화병 조각을 피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아무도 남지 않았고 저희 셋만 서 있었습니다. 피가 무릎 아래로 스미는 느낌과 함께 제 마음속 어딘가도 그날 정확히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는 모르는 척했죠.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 그랬으니까요. 참고 외면하고 버티는 것. 다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적막한 방에 홀로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버티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제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앞으로 마주칠 더 깊은 균열의 예고였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피멍이 오른 무릎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비질구를 들고 쓸어내릴 때 다친 적은 많았지만 그날 아팠던 건 무릎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웬만한 일은 다 흘려보낼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다시 배웠죠. 제 딸 지연이 저를 부축하며 택시까지 천천히 걸어갔고 모르는 척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손끝에서 묘하게 불안과 분노가 함께 묻어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평소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아이라 그 불길한 흔들림이 더 크게 전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릎에 약을 바르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화병 조각의 까스람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고 귀 안쪽에서는 정명자의 목소리가 풍선처럼 부풀었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더 서럽게 만든 건 혜준이 그 혼란 속에서 제대로 제 손도 못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만 나이를 먹도록 중요한 순간마다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결국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날 깨달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반찬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지는데도 기운이 영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며 평소처럼 대화를 걸어오지만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시장의 오후가 깨진 건 우편함에 도착한 한 봉투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로펌 이름이 적힌 딱딱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손끝으로 만졌을 때 묵직한 종이들 특유의 차가운 질감이 느껴졌고 저는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 글자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방적 파혼 통보, 위약금 청구,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단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예식장 예약금, 약혼 반지 비용, 가족 행사 준비비라는 항목들이 덩어리처럼 붙어 있었고 금액을 합치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키며 종이를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문장을 똑바로 읽을 수 없을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마지막 페이지의 표현들이 가장 뼈아팠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제가 그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인 것처럼 정리해 놓았더군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넘어지고 피 흘린 사람이 저인데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아이 목소리는 벌써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보다 훨씬 먼저 화가 난 상태였고 이런 일은 절대 가만히 넘기면 안 된다고 길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이들한테 힘든 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 66에 와서 이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됐다니 제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또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목 뒤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환한 형광등이 꺼진 채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제 머릿속도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말들, 바닥에 부딪히던 화병 소리,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 봉투의 차가운 종이결까지 모두가 한꺼번에 뒤섞여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법이라는 건 누군가가 저 멀리서 힘 가지고 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 제가 그걸 들고 싸운다는 게 상상조차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참는 법만 너무 잘 배웠습니다. 자식들 먹이려고, 가게 지키려고, 남들 앞에서 티 안 내려고 평생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산 대가가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은 제가 순해서 참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참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도 그대로 버티기만 한다면 저는 제 인생이 마지막까지 남에게 밀려나는 삶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지연이 상견례 도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통화를 끊으려다 잘못 눌렀던 그 버튼. 저는 그게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에게 다시 물어봤고 놀랍게도 그 휴대폰에는 상견례 시작부터 30분 가까운 통화 녹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명자의 모욕하는 말투, 정세준의 탁 치는 소리, 그리고 제가 넘어지며 화병이 깨지는 소리까지 다 기록돼 있었죠. 그 파일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뜨겁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그 다음엔 분해서, 마지막엔 이상하게도 희망이 생겨서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 앞에서 무너지던 사람이었지만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붙잡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남들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만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경계를 넘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가만히 당하던 삶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꽉 쥐고 내일부터는 나도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버티고 싶었습니다. 제 무릎에 남은 상처가 그 결심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는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지켜야 할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또 들으면서 저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들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 숨소리까지 작게 섞여 들어가 있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묘한 단단함이 생겨났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던 순간 저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그게 오히려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순간에도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이 조용히 생기는 걸 보면요. 문제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살면서 법에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가게에서 일하며 사람들 다루는 법은 익혔어도 법률 용어나 절차 같은 건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을 딸 지연이 듣고는 제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변호사를 찾아가 보자 했죠. 지연도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건드리는 일을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고 그 불덩이가 어딘가에 쌓여 있었던 게 상견례 자리에서 터져 나온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습니다. 지연이 지내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에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낯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던 모욕과 눈빛들이 다시 떠올라 목이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반찬 가게 건너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시절 잠깐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물었던 청년이었죠. 그때 명함을 하나 두고 갔는데 변호사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연락하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명함을 왜 버리지 않고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는지 그제야 알겠더군요. 문자 그대로 인생이라는 게 미리 복선을 깔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명함을 꺼내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닳아 있었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흐릿하게 빛발했지만 여전히 분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젊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도 여러 번 망설였죠. 괜히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일로 누군가를 귀찮게 해도 되나? 나이가 들면 이런 소심함이 더 커진다는 걸 저는 그 순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듣고는 일정 확인하더니 바로 다음 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단정한 말투가 저한테는 이상하게 의지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서려 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되더군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나이 66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서 있으려고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바지와 단정한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 상견례를 위해 사둔 정장을 다시 꺼낼까 하다가 그 옷에 남은 기억이 너무 따갑게 느껴져 포기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으며 제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칠 새 확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도 더 깊어지고 입가에는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꾸미는 날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러 가는 날이라고요. 사무실이 있는 동네까지 가는 길은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묘하게 힘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떨어져 있던 나사처럼 어딘가 조여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싸우려는 자리였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리자 차 소음과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제 귀에 크게 박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들인데 그날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고 밝았습니다. 책장에는 두꺼운 서적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엔 여러 개의 상담 일정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는데 오히려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해주더군요. 변호사는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이를 묻지도 않았고 처음 보는 노인을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저를 상담실로 안내하며 먼저 편하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넘어졌던 순간, 바닥에서 피가 고여오던 감각, 그리고 그 뒤에 날아온 내용 증명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 말을 끊지 않았고 때때로 이해했다는 표시처럼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내자 변호사는 잠시 서류들을 정리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병원 진단서, 내용 증명까지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억누르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계단 밑에 홀로 쪼그리고 앉은 채 세상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졌던 며칠이었는데 저한테도 길이 하나 열린다는 말이 너무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에 물수건을 건네며 천천히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친절에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제가 누구를 챙겨왔지, 누가 제 마음을 이렇게 살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는 기록된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다음 단계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고소장 접수, 사실 확인 요청, 그리고 추가 조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들이라 어려웠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와 함께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어깨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떨어져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떨림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방식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참고 견디며 흘려보내던 일을 이번만큼은 끝까지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떨림으로 남아 제 발끝까지 전달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는 순간 저는 다시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변호사의 책상 위에서 들은 차분한 목소리들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히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했던 그 말. 저는 평생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깊이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에 멍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요. 그 상처는 여전히 붉고 뜨거웠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이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얼마나 힘겨울지 저는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걸린 일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다녀오고 난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꿈속에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들리던 깨지는 소리와 정명자의 비웃음이 퍼져나왔습니다. 눈을 뜨면 그 소리가 멀어지는데 다시 눈을 감으면 저를 덮쳐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맡에서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돌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둑했고 가게를 열기엔 한참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의 적막함이 오히려
제 마음을 조금씩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돌아온 뒤로 제 내면 어딘가가 조금은 정돈된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상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란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 도착해 평소처럼 무말랭이를 씻어놓고 배추 절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계속 어딘가 불안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스스로를 숨기며 살아왔던 습관 때문인지 제가 이제 싸움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작은 가게가 제 삶을 지탱해온 터전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넘어뜨린 사람들이 보기엔 하찮은 곳일지 몰라도 제가 버텨온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장소였으니까요. 그런데 오전 손님이 조금 몰리기 시작하던 참에 시장 입구 쪽에서 묘하게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시장은 시끄럽지만 이날은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보고 있었고 그 순간 몸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세희였습니다. 하얀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크지 않은 가방을 든 채 시장 바닥을 한 발 한 발 신경 쓰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시선이 그녀에게 향한 건 당연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 바로 그것을 이용하려는 듯한 얼굴로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그녀의 눈이 제 가게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느릿하게 다가오더니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 눈앞에서 고운 옷차림과 차갑게 정돈된 얼굴이 어색하게 겹쳐지는데 저는 반대로 기름 냄새와 무말랭이 냄새가 몸에 밴 채 서 있었으니 차이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가게 앞에서 멈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의도로 찾아온 건지 이미 감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세희는 가게 문턱을 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님도 아닌데 굳이 시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시선에는 짧고 뾰족한 칼날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한쪽에 놓은 스테인리스 바트를 손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마치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안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그 침착한 얼굴로 묘한 압박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제게는 그런 식의 무건 강요가 더 괴로웠습니다. 속으로 온갖 말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정세희는 가게를 돌아보며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사람처럼요. 제가 어떤 곳에서 어떤 냄새와 어떤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 뒷모습에는 명확한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곳과 얽히고 싶지 않다는 말이 보이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왔는지 그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정세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난 뒤 저는 가게 안에 서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장시간 물을 만져 생긴 굳은 살과 거친 피부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오히려 마음속에서 묘한 반발심이 일어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밀어버렸던 큰 누나 정명자도, 저를 아래로 깔보던 정세준도, 방금 시장을 기웃거린 정세희도 모두 같은 부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붙일 딱지를 정해놓고 있었고 제가 그 딱지에 맞지 않으면 밀쳐버리려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서 조용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두려움을 덮어버릴 만큼 단단했습니다. 매장을 정리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술을 정확히 준비하라는 말,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흔들 수 없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자꾸 되뇌었습니다. 정세희가 시장까지 찾아온 건 단순한 압박이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지길 바라고 망설이길 바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이라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태도뿐이라는 걸 깨닫자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견례 녹음 파일을 다시 켜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듣는 동안 숨이 거칠어지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제 입장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 다시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메모지에 상견례에서 제가 느낀 상황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을 잡고 밀렸던 감각, 화병이 깨질 때 울리던 소리, 정세희가 제 딸에게 던지던 눈빛, 정명자의 손끝에서 느껴진 차가운 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수 있다면 제 감정도 흔들림을 잃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메모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창문 바깥에서 새벽 기운이 다시 느껴질 때쯤 저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상견례에서처럼 무너질 생각이 없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아직 살갗 아래에서 뜨겁게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흔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선 정세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 얼굴은 이제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흔들리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제 상처와 제 기록, 그리고 제 의지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이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새벽까지 메모를 정리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아침이 되면 가게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가게는 제 삶이었고 제 손이 닿아 있는 동안만큼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조각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저는 늘 하던 대로 김치 양념을 개고 콩나물을 삶아 찬물에 식혔습니다. 손끝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 한쪽은 계속 상견례의 파편을 주워 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조금은 나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가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 시장 상인들이 지나칠 때마다 슬쩍슬쩍 저를 힐끗 보는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눈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티가 납니다. 저는 평생 사람 얼굴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작은 기류에도 민감했습니다. 사람 두세 명이 모이면 대개 묘하게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말끝이 흐려지거나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제 가게 앞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몇 번 보였습니다. 팔짱 낀 아주머니 둘이 제 간판을 슬쩍 보며 지나가는 모습, 장바구니를 든 할아버지가 괜히 가게 앞에서 서성였다 떠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장 특유의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가까워지자 아예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입을 흔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오래된 단골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무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척 제 앞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죠. 제 얼굴과 가게 내부를 번갈아 보며 무슨 말을 꺼내려다 멈추고 또 꺼내려다 멈추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저에게 다가오지도 못한 채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마저 어딘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뭔가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퍼지는 소문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의외로 바로 감이 왔습니다. 정세희가 시장에 나타난 건 단순히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보를 가져가고 그 정보를 이용해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봤다는 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목적 있는 행동이었겠죠. 시장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 오면 꼭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정세희의 기척 하나면 충분히 이야기가 퍼질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녀에게 말을 붙였을지 모를 일이고 그녀는 자신의 입장에 맞게 상황을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 이야기를 받아들였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점심 전에 들깨 무침을 담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시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신뢰로 먹고 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가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손맛 하나로 버티던 곳이었고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당한 일이 소문으로 비틀려 시장 사람들 귀에 들어간다면 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보던 젊은 엄마였는데 그날은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그녀는 반찬을 살 것처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제 앞에 서자마자 바구니를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묘하게 은근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수한 목소리로 제게 상황을 떠보는 듯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누가 시장 전체에 어떤 소리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말, 나이 든 여자가 남자 집안에 얹혀 살려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 상견례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났었다는 말, 그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놀란 티를 내고 싶지 않아 미소처럼 보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나서 상대의 반응을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움찔하면 그 자체가 소문을 더 키워줄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며 대답 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예상했던 반응이라도 본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생각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잠시 뒷걸음질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상견례라는 사적인 자리에서 넘어지고 다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는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내부에 서서 저는 긴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문 하나가 그 시간들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도 의지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은 제가 흔들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밀려 넘어지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던 소리, 제 무릎에 스며 나오던 피, 그리고 상대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방을 나가던 그 모습. 그 장면은 제게 상처이면서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었죠. 그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 대신 문자로 몇 가지 상황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얘기, 상대가 시장까지 찾아왔다는 사실, 그럼에도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문 밖을 바라보니 골목에 주황빛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사람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움직임이 왠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쓸쓸함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살아온 날들이 길었고 혼자 버텨온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야 저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 상담 이후 적어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가 흔들려 보이면 그들은 더 크게 흔든다. 그러니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쓰고 난 뒤 저는 수첩을 꼭 닫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흔들려고 작은 돌멩이를 던졌지만 그 돌멩이는 오히려 제 발 아래 단단한 자갈처럼 굳어갔습니다. 시장에 퍼지는 소문도 정세희의 방문도 결국 이 싸움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어느 한 조각도 쉽게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을 마음이 완성되는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더 깊게 다져지기 위해서는 아마 더 많은 폭풍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온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던 그 무렵, 저는 스스로 더 단단해져야겠다며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음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잠긴 셔터를 올리는데 바닥에 작은 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 바람에 굴러온 영수증일까 생각하며 허리를 굽혔지만 손에 닿는 순간 종이 질감이 이상했습니다.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평범한 흰 봉투였지만 접힌 자리마다 사람, 손이 여러 번 쥐고 놓은 듯 기묘하게 꾸깃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감촉이 묘하게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용히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고 작은 봉투 하나만 시야에 두니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내용물이 무거운 건 아니었는데 손끝이 쉽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유실된 건 아닐까? 누가 반찬값을 넣어둔 것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억지로 떠올렸지만 스스로도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제게 우호적인 움직임보다는 저기를 품은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톱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세게 눌러 뜯었습니다. 그 안에는 접힌 A사 용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컴퓨터로 쳐진 것처럼 가지런하고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 때문에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정이 없으면 차갑게 느껴지는 법인데 그 글자는 처음부터 저를 겨냥해 만들어진 칼날 같았습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위층까지 튀어오르는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소송을 멈추라는 말, 멈추지 않으면 제 가게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제가 모르고 있는 시장 내부의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문장은 욕설 하나 없었지만 욕설보다 더 무서운 온도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는 대신 차갑게 웃으며 칼을 들이밀기도 하니까요. 그 봉투는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가게 앞까지 와서 이 봉투를 내려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언제 와서 놓고 갔는지, 혹시 제가 늦잠이라도 잤더라면 얼굴을 마주친 건 아닐지,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면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오래전 혼자 살던 시절 누군가 문 앞에 이상한 전단을 두고 간 적이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불안했지만 지금처럼 압박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저를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정세희였습니다. 그녀는 시장까지 찾아와 기웃거렸고 제 가게 구조와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방문객의 호기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정해준 가족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뻔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느끼는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을 것이고 그 반감은 언제든 행동으로 번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이 편지가 저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명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읽을수록 제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열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보낼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포기할 거라고, 제가 예전처럼 움츠러들 거라고, 제가 결국 나이가 많으니 힘도 없고 의지도 약할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분노보다 의지에 가까운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저는 종이를 천천히 펼쳐들고 그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습니다. 이런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으면 오히려 제게 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저를 억누르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제겐 정반대였습니다. 누가 보냈든 제 의지에 기름을 부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가게에 설치된 오래된 CCTV 화면을 켰습니다. 구석구석 보이는 시장 입구와 가게 앞 통로의 흐릿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누군가 새벽에 서성였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속 새벽 시간대는 늘 그렇듯 어둡고 조용했고 가끔 시장 상인들이 트럭에서 과일을 내리는 장면이 드문드문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무렵 제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선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후줄근한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었고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어렴풋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주변을 살피더니 제 가게 셔터 쪽으로 손을 내밀고 뭔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이 흐릿해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의도적으로 시선을 감춘 듯한 움직임이 불길했습니다. 잠시 후 그 사람은 빠르게 몸을 돌려 시장 출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얼굴을 알아보는 건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봉투가 어떻게 놓였는지는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낸 경고라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게 뒤편 서랍에 넣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 반찬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밖에서는 트럭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 소리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점점 더 큰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경고가 한 번으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은 보통 더 큰 형태로 확장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여러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며 살아왔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상대의 속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법을 익히게 되는데 이번 봉투는 단순한 장난이나 의도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방향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오랜 단골이자 건너 가게에서 20년 넘게 과일 장사를 하는 송도경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려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여인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싸늘한 얼굴로 있는데도 일부러 밝게 말하곤 했었죠. 저는 도경에게 대충 괜찮다는 식으로 행동했지만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도경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 힘이 없다는 걸 느꼈겠죠. 도경이 자리를 옮겨 가려고 하다가 문득 가게 앞 바닥을 훑어보더니 흙먼지 하나 없는 봉투 자국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괜히 지나가면서 본 흔적처럼 흘려보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이 경직되면서 봉투 이야기를 말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 전 도경의 시선이 제 얼굴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마치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그 봉투 이야기를 짧게 털어놨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기 싫었던 불안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오히려 수치처럼 느껴졌는데 그 순간은 이상하게 도경에게조차 숨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도경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오래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듣던 소문들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정세희가 시장 근처에서 누구와 통화하며 제 가게 위치를 묻는 걸 들었다는 말, 최근 정혜준의 지인이 시장 상인 몇 명에게 접근했다는 말, 그리고 제가 알고 지내던 몇몇 상인들이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고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분명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받은 봉투와 연결하면 다 이유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누군가에게 좁혀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압박은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굳건해지는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봉투를 보낸 사람은 제가 쉽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맞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족 지키려고, 가게 지키려고 평생 버텼던 제 습관이 여기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펼쳐들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 저장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언제 봉투를 발견했는지, CCTV에서 무슨 모습이 보였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직접 싸워볼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협은 기록이 쌓일수록 오히려 제 편이 되는 법이라고 변호사가 말했었죠. 떠올려 보니 변호사에게 바로 알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바깥에서 누군가 제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문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발걸음 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부터 가게 문마다 붙어 있는 그림자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여서 오히려 누가 언제 서성여도 구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 익명성이 안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익명성이 위협을 더 숨기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만 남지는 않았습니다. 위협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손바닥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름 사이에 묵은 일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손이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봉투 하나가 이렇게까지 저를 자극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걸고 지켜야 할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 입구의 가로등 아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미약한 반찬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흘러나왔고 그 냄새 속에서 제가 평생 버텨 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제대로 맞서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협박장 한 장이 저를 흔들기는커녕
제 의지를 뿌리째 다져놓은 셈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오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이 싸움의 다음 단계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미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